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의 문제를 택한 장은호, 김도연, 조은지, 김은성, 엄태원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 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필리핀이란 나라는 1960년대에만 해도 아시아에서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하였던 나라이고, 1년에는 3, 4번이나 재배가 가능한 기름진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1990년쯤에 국제 쌀값이 안정하게 보이자 관광업을 시행하면서 공장,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농민들도 이제 돈을 벌기 쉬운 관광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자연스럽게 황폐화되어 가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농산물 산업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쌀 80만 톤 중에서 84%를 베트남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필리핀은 세계적인 식량난 때마다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참고해보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들의 낮은 식량 자급량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한국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곡물 자급률과 식량 자급률의 변화인데요. 일단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한 나라에서 식량 총 소비량 중에서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곡물 자급률은 식량 자급률과 달리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2019년에 한국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1%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지구 여러 곳에서의 기상이변, 곡물 생산이 감소하니까 이제 가격이 증가했고, 당시 이제 필리핀이 겨우 구매한 쌀의 가격이 이전의 6배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 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때는 식량 안보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 취약한 수입국이 아니라 국가의 자급자족과 식량 안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가 필요할 것이기에 이 논제를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분석 및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은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져서 여러 병에 노출되고 생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식량이 원활한 수급은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예부터 식량 생산에 큰 역할을 했던 농업을 발전시킨 나라는 대부분 국력이 강한 나라로 여겨지며 그만큼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나라의 존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농업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등한시하며 폄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인류의 존속에 위험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인식과 시행되고 있는 농업 관련 정책을 지속 가능한 농업의 형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농업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등한시하며 폄하하는 모습들은 농업을 대하는 한국만 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과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었고 인농 현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의 인구 집중에 따른 이면에는 농촌 소외 문제, 노동 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의 비중은 감소 추세로 3%가 채 되지 않아 매년 농식품 부감에서는 예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농식품 예산 역시 2011년도 대비 2.4% 증가한 16조 6,767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농업 홀대와 열악한 농촌의 환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농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산활동, 농부는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하는 직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결과로 농촌 인구 240만 명 선이 붕괴되고 농촌 소멸이 남의 일이 아닌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선진국보다 뒤처진 경제와 산업을 따라잡기 위해 농업을 더욱 홀대하고 농경지를 골프장, 대형마트 등으로 바꾸며 무분별하게 도시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인 필리핀은 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에서 쌀을 수입해야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2017년에는 80만 톤을 수입했으나 2019년도에는 320만 톤으로 수입량을 4배나 늘렸습니다. 2018년 190만 톤에 비해서는 68%나 증가한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선진국들은 식량 안보와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종자전쟁, 품종 개량, 농업 발전 등 국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농업을 부흥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농업 중심의 국가들이 오히려 농업을 홀대하며 농업이 몰락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대국 등의 식량안보 위협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미국을 비롯한 땅도 넓고 자본도 많은 강대국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대규모 경작지와 대규모 트랙터, 경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재배합니다.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밀, 쌀 등을 대규모로 재배한 다음 외국에 싼 값에 파는데요. 그렇게 되면 곡물을 사게 되는 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질 좋은 곡물을 싸게 파니까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안 그래도 낮던 식량 자급률을 더욱 낮추게 되고, 안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던 그 나라의 농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농업이 완전 무너져서 100% 가까이 수입에 식량을 의존하게 되면 강대국의 기업들은 식량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그 나라의 식량 안보를 뒤흔들 수 있게 되고, 그 나라의 식량 안보에는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이 농업의 변화가 필요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의 의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10년 후에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에서 도시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희망적으로 보는 의견이 쭉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농사를 짓는 현지인 농업인들은 점점 비관적으로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저희 한국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요. 부정적인 반응이 49.8%, 긍정적인 반응이 36.4%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13.4%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촌 귀농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에는 생활소득, 이제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농촌에 있는 인프라 구축 빈약에 대한 이유를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종사 직업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51.5%, 그다음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가 14.4%,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등등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2011년에는 32.9%였는데 2019년 51.5%로 18.6% 증가한 것은 노동력 투입 대비 농업 소득 수준이 낮은 문제인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응답도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농업의 현 주소는 노동력 투입 대비 농업 소득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러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저희는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할 건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대안이 일단 농경지 그린벨트라는 곳인데, 일단 그린벨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환경 파괴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초록색 지역을 이제 보존해 주는 것을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을 저희가 농경지에 대입시켰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저희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걸 위해서 생각해낸 게 농경지 그린벨트인데, 일단 농경지 그린벨트 지역에 선정되게 되면은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정책을 만들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 지역의 지주에게 보상금을 주는 방식을 일단 처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봤는데 근데 선정된 지역이 만약에 다른 주변보다 땅값이 높으면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산안에 초과돼 버리면 보상을 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발생돼 버려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환지 방식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토지 주택의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저희가 환지 방식이라고 조사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안으로는 저희가 K-귀농이라고 일단 명칭을 지은 귀농 정책인데, 일단 표를 일단 그 앞에 책 봐주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농가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귀농이 부상했는데요. 일단 저희 현재 귀농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일단 대부분 1에서 2인 가구가 주도적으로 그 이끌어가고 있고, 또 50에서 60대가 평균적으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귀농이 완전 성공했다는 나라가 거의 없고, 그냥 몇몇의 케이스만 이제 성공적인 정착된 귀농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귀농이 실패하는 걸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이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크게 세 가지의 이제 귀농 실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귀농 교육의 부족, 두 번째는 농사 공동체에서의 소외, 세 번째는 작물 선택, 또 마케팅의 실패입니다. 저희는 일단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일단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들의 해결 방안을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귀농 교육의 부족 문제는 농업교육센터를 수도권 주요 지역마다 설치하고 또 엑스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농업교육센터가 이미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살펴본 바 이제 양재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늘리는 것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전문 농부, 농사연구원에게 귀농하는 사람을 배정하여서 소규모 그룹 형태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루트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루트에서 배정된 농부와 연구원 그리고 귀농한 사람을 정부가 지원해주면서 농사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연구원과 농부들이 이제 새로 귀농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이 정책이 만약에 시행되게 되면은 한 가지 더 이점이 발생하는데, 이제 연구원과 농부가 이제 사실 숫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농사 관련 학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의 기회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것들이 좀 약간 먼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아서 좀 약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귀농 후 5년간 자연재해온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 때문에 연간 소득이 이제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약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해결책을 합쳐서 한국형 귀농 모델을 만든 것이 저희는 이제 K-귀농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스마트팜 수출이 있는데, 스마트팜은 일단 스마트와 농장의 합성으로서 일단 4차 산업혁명과 등장한 새로운 경작의 방식입니다. 정통 경작 방식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IoT 그런 걸 다 혼합해서 만든 것이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장 큰 특징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소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현재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농업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을 주도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80%를 스마트팜에서 생산하고, 또 수십 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제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정부, 기업,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농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단 IT 선진국이기 때문에 IT 기술 및 농업의 융복합을 통해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2017년에는 4조 4,493억 원에서 연평균 5% 정도씩 성장을 하면서 2020년에는 5조 9,588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스마트팜을 결국 수출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출해야 될까요? 일단 스마트팜을 저희는 진짜 막 땅에다가 막 아니면 무슨 건물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다가 설치해서 그것을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저희가 파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한국 스마트팜 전문 기업인 엔싱에서 기존 스마트팜과 달리 컨테이너 박스에 스마트팜을 설치한 컨테이너 모듈형 스마트팜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스마트팜은 기존 스마트팜의 장점이었던 실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그다음에 초기 구축 비용이 낮고 리드 타임이 적다는 이 모든 장점을 합치었는데 이 작은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소규모로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쌓아서 만든다거나 좀 더 약간 수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재배 모델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3톤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한 기업이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이 컨테이너 모듈형 스마트팜 개발을 더 확장시킨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팜 모델을 수출하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을까요? 또 두 번째로 스마트팜이 많은 나라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 등이 요구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때 스마트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낼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관리가 어렵고 또 지원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 학과가 협업을 맺어 수출을 진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관련 학과는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표같이 7개가 총 있는데요. 대학교와의 협업을 맺어 수출을 진행한다면 많은 수의 연구원들을 배치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을 자연환경으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의 공급을 시작으로 하여서 각국에 많이 보내게 된다면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옥수수 같은 그런 작물을 자급률이 거의 0%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막 빈곤하진 않지만 자기 나라에서 나지 않아서 외국 나라에 무조건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작물들을 이제 이런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된다면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는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실제로 농산물이 못생겨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물가 조정을 위해서 많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닿기도 전에 버려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버려지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방안이랑 UN 같은 세계 기구가 주도하는 방안을 따로 해서 활용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국가가 주도하는 방법은 각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버려지는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 양에 따라서 일종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받은 농산물은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빨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체육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생산을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여 물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받은 포인트는 이제 농사가 잘 안 돼서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수익이 하락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국가에 농민들이 신청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유엔과 같은 세계기구가 주도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와 별개로 이제 똑같이 버려진 농산물을 모아서 모아진 농산물은 주로 기아 문제 해결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품종 개량을 바탕으로 한 종자 확보인데요. 현재 많은 종류의 농산물 많은 품종이 있지만 유리한 일부의 품종만 농사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부만 사용될 경우에 병충해나 기후 변화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적 측면과 전 세계적 측면에서 품종 개량을 바탕으로 하여 종자를 확보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관련된 학과와 대학을 경제적,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국가 사업에 활용하면서 품종을 수입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가고 그 품종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그 국가 농민들에게 배포하여 더 나은 농업 발전을 이루기를 도모하고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세계 기구가 주도로 하여 모두를 위한 품종 개량을 하는데요. 이때 개발된 품종에 대한 정보는 전면 개방하여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식량 품종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